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9의 힘 뒤에 있는 장치. 2. 일본의 치욕. 3. 한국이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놀랍다. 나였더라도 한국 무기를 선택했겠다. 한독일 장교가 한국 무기를 보며 경탄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국 방산 전시회에 전시된 한국 무기들이 각국 군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쫄란드 시장을 빼앗겼던 독일이지만 직접 장비를 운영하는 현역 장교는 한국 무기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독주에 미국에서 한국을 붙잡기 위해 숨겨왔던 비밀병기를 공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일본에서 마저 K방산의 위용을 인정하고 말았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디펜스가 참가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군 반장 갑차의 실물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오전은 매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800여 개의 주요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로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의 첨단 무기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들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적인 군비 증강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각국 방산업체들이 치열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산 전시회는 방산기업 간의 소리 없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시관 중에서 한국의 첨단 기갑 차량들이 전시된 하나디펜스 전시관에 외국군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시관을 찾은 한 독일 장교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K10을 통한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에 감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독일 장교는 K10 탄약군 반장갑차를 가리키며 하나디펜스 관계자에게 얼마나 자동화된 것인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디펜스 관계자가 K9 자주포와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탄약을 재장전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사람의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어 장갑차 운용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 가격은 얼마인가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연신 감탄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독일 장교가 주목한 K10 탄약군 반장갑차는 K9의 차체를 이용해 개발된 보급 차량으로 K9 자주포와 연결하여 로봇팔을 이용해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을 보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두 장비의 연계를 통해 포탄이 날아드는 전시 상황에서도 방호력을 갖춘 채로 전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탄약 재보급 자동화 장비 체계이죠. 한국의 자주포 체계에 감탄하던 독일 장교는 쫄란드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 다른 나라의 비슷한 무기 체계에 비해 3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니 놀랍다. 내가 폴란드 군이었더라도 K9을 도입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기갑 차량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독일 장교가 한국 무기의 성능에 감탄하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 대신 폴란드의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하게 됐을 때 많은 독일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독일의 소나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파이를 빼앗겨버린 것이니 말이죠. 이에 대해 믿을 수 없어하며 쫄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종 사용자 조항과 미루는 정부 때문입니다. 아무도 긴급 상황에서 독일에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만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만 무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독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 네티즌들은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방산 기업들이 크게 득점하며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기 산업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이 이번 박람회에서 새로운 전차를 공개해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최신 모델 에이브람스 X를 공개한 것인데요. 에이브람스 X는 신형 44구경 XM360연 저반동 활강포가 도입되어 더 적은 반동으로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포탈이 완전 무인화됐을 뿐만 아니라 기총으로 RCWS가 탑재되어 승무원 3명만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대전차 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에이브람스 X 모델은 아직 프로토타입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미군의 전차가 발전하게 될 모습을 미리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에이브람스 X가 공개된 이유를 흑표 전차의 화력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군사 매체 메타 디펜스에서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에이브람스 X로 독일 KF-51 판처와 한국의 K2 흑표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세계 각국이 전차의 종말을 예고하며 전차 생산량과 투자를 줄여나가면서 비어버린 시장을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보다 K2 전차가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의 새로운 전차 공급은 2035년까지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면 서방 세계의 전차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주도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독일에서 차세대 전차 KF-51을 내세웠고 미국 역시 에이브람스 X를 제시하며 한국 전차의 진격에 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다른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이브람스 전차의 설계 과정에서 K2 전차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에이브람스 X의 새로운 포탑은 명백히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서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에이브람스 X의 포탑 디자인이 기존 에이브람스 전차의 포탑보다 K2 전차의 포탑 구조와 더욱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전차를 만들기 위해 M1 에이브람스의 전차 설계도를 어떻게든 얻어붙다고 발버둥 치던 게 어제 같은데 이제는 미국이 전차 설계에 있어 한국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방산의 선두를 달리던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한국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관음증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옆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미 언론 오조 2022에 참가한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지위를 보여주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미 언론들과 관계자들의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평가들을 모두 모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것은 K-팝만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안보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가 국제 경쟁력 있는 생산국인과 동시에 방위산업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미국 캐피탈 알파 파트너즈 칼란 이사. 경이적인 매출의 성장을 보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의 선거이다. 한국 기업은 복수 정권에 걸친 하이레벨 협상, 무기 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무기 박람회 참가를 결합하여 숫자를 늘려온 것 같다. 디펜스 뉴스. 유럽과 태평양에서 전면 전쟁이 현실감을 띠고 있어 유럽과 아시아의 무기 수요는 높아지는 한편 이 거대한 수요에 미 방위산업이 대응할 수 없는 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대두는 미국도 환영해야 할 뉴스다. 호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터디즈 쌍트르. 한국 방산이 이루어낸 경이로운 업적에 각국 외신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까지 한국 방산이 성공했다고 인정하며 그 전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CH에 성공하는 비결은 잠재적인 고객의 안보 환경, 재무 상황, 산업 구조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현지 기업과의 공동 생산, 신규 제조가 아닌 한국군이 사용한 중고 무기, 도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 등 고객에 맞춰 제안을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즈하는 점이다. 일본 경진.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도 분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한국의 특기지. 일본도 예전에는 그랬을 텐데 이제는 갈라파고스가 돼버려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밖에 없어. 예를 들어 신칸센이 중국이나 대만 이외에 보급되지 않는 것은 일본형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지. 일본 무기는 실전을 거치지도 않았기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려 할지 의심스러워. 일본이 버블 경제 이후로 겸손함을 잃어버려 너무 안타까워. K9이나 레드백은 일본에 도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생산으로 하면 공급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러면 혐한파에서 난리를 칠까요? 매출 3조가 사정거리 내라니 너무 굉장한 걸. K-팝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언어를 공부해서 꾸준히 판매하고 있었어. 무기 수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진한 것 같지만 아마 훨씬 전부터 결과를 내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겠지. 일본이 무기 수출에서 출발선에 설 때쯤이면 적어도 나는 환갑 정도일까. 그동안 한국 방산이 잘 나간다는 소식을 한국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조작해낸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던 일본인들마저 해외 유수의 언론들을 통해 보도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의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고착화된 일본 방산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네요. 한국의 오저 참가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보도한 공동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방산 플레이어로서의 한국의 위상.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라이징 스타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를 넘어 미국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이지만 방심은 금물일 것입니다. 세계 방산의 절대자였던 미국이 한국을 전력으로 상대해야 할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K방산이 정상에 올라설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 방산 기업들의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제부터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라이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한 것인데요. 올해 기준 IMF의 수치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게 밀려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불패 신화에 취해 있던 일본인들은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일본 뒤를 무섭게 추격한 한국은 내년에는 확실히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최악의 위기가 겹치면서 마침내 그 썩은 뿌리가 드러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한파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절제하게 풀린 화폐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를 걱정한 국가들은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흘러나온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자산의 등장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금리는 지속되었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이 끝나면서 미국 연준에서 칼을 들고 통화량 억제에 나선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미국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한때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은 저금리의 혜택을 보며 실물 자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격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잇따른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는 탓에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돈은 다시 주인을 찾아 지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자산을 사들이던 개인과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과 빚을 낼 정도로 투자에 나섰던 국가, 개인들은 고금리 폭탄의 직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 걱정이 더 앞서게 된 것이죠. 이미 과도할 정도로 빚을 낸 국가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부채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파산할 정도로 후진국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국가들 역시 금리 폭탄의 영향을 맞았죠.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맞춘 다른 국가들 화폐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금리도 상향 조정이 들어간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뜻밖의 국가가 최악의 형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부터 일본은 의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엔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엔화 가격을 낮춰 일본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행동이었죠.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악화된 일본 시장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엔저를 권장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심리도 극복하기 위해선 과도할 정도로 통화량이 풀려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유효한 듯 보였습니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기는 활발했고 경제 지표들 역시 하락세에서 약상승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책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내부 구조 개선을 해야 했으나 아베노믹스 덕분에 풀린 경기로 이 시기를 일본 정부는 놓친 것이죠. 결국 미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일본 경제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던 경제 전문가와 일본 관료들은 심각한 경고를 남기며 이를 비판했죠.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이며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일본을 추월해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그는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G7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언하면서 대만도 곧 있으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의 예견은 틀릴 것이라고 바라봤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예측한 일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에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오랜 기간 버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내수 경기와 튼튼한 채권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결국 추락한 것이죠. 올해 2022년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PPP 구매력 지표에서 일본이 최초로 5만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5만 달러 선은 항상 넘었던 일본이 마침내 그 선조차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이죠. 5만 달러 지표에 속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에 속한 잘 사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만 달러 선을 넘기며 당당히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일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IMF가 발간한 자료에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던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다른 지표에서도 일본의 추락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세계경제 전망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34,360달러를 기록해 격차가 77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감안해 지난해 35,000달러에서 4% 줄어든 금액인데요. 엔화 가치는 이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탓에 지난해 39,300달러에서 12.6%나 떨어진 34,360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IMF 통계 작성대로 최소 수준인 770달러로 좁혀지면서 1995년 31,640달러 수준의 격차를 보였던 1인당 GDP는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달러 현상을 보이며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 역시 일본을 조이고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1달러 당 150엔이라는 수치에 임박한 환율은 올해 말인 12월에는 16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미디어 겐다이 비즈니스는 경제평론가 스즈키 다카이로의 분석을 인용, 일본 경제가 최악의 경우 2023년 환율 180엔 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도 모자란 물건 값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 본 것이죠. 파산하는 기업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이용해 올해 4, 9월 사이 도산한 기업이 15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분석했죠. 일본 민간 경제 부분에서도 이러한 위험 신호는 커지고 있습니다. 100의 숍 열풍이 불었던 일본에서는 이제 500의 숍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적당한 품질의 싼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무인양품이 선보인 500의 숍은 큰 인기를 누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위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대중요법으로 경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일본은 한계를 맞이하며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계 부채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 빚 갚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세수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폭탄으로 일본 정부에게 더 큰 부담이 가해진 것이죠.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0%가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라면 진작 파산하고는 않겠지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통화 가치와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 덕분에 겨우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부는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 정책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강달러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에 손을 대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앞장선 상황. 최근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통일교 관련된 이슈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지율 20%대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들었죠. 이를 막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보조하는 방안 내세우며 위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4조 2천억엔 한화로 40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빚이 더 한층 늘어나는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오히려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더 빠르게 죽어간다는 비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지표와 일본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격하는 한국의 성장세에 일본은 그나마 남은 자존심도 꺼지는 상황. 엔저, 슈크로 손해를 입은 일본인들 상당수가 외화에 투자하며 일본의 부가 현재 외부로 빠져나가며 일본인도 일본을 버리는 가운데 과연 일본은 끔찍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